과학원의 신창민 연구원입니다. 자, 드릴 내용은 뭉쳐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태남군 공학평가 사업에 담당하고 있는 신창민 연구관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과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진은 전국대학교의 박동현 교수님, 그리고 한국수계연구소의 정광욱 박사, 지오시스템의 최문식 상무, 그리고 황교 박사 등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연구진들의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 개요 신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가 지금 유인물과 좀 많이 바뀐 점 양해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최대한 정보를 잘 전달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시간은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과업의 주요 내용은 해망군 2단계 사업에 대한 각 수직은 사업 효과 평가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해망군에서의 목표 수질 달성 여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감수 조건뿐만 아니고 해수 유통 조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수질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들을 모으고 평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과제에서는 그 과학 추진 과정에서 정보 구축뿐만 아니고 다양한 시민단체 의견,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시민단체 포함해서 정보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부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계기관 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던 사진과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본은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약 16회 정도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과 목표 수질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툴입니다. 어떠한 감수화 조건이나 해수 유통 조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고 수질 개선 사업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의 사항을 모의하기 위해서 생명 위협에서 만경 위협 쪽에서는 위협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대책이 추진됐을 때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요. 새만금호에 대해서는 EFDC 3차원 호소 모델을 이용해서 새만금호에서의 수질 변화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을 결합해서 모의하고 있고 이 두 모델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용적으로 많이 수질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새만금 유역과 새만금호에서의 그간의 수질 변화 추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호에 앞서서 새만금 유역들, 안경강, 공진강 유역에서의 2단계 수질 개선 대책 이후에 수질 개선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쪽이 안경강 유역이고요, 공진강 유역입니다. 안경강 쪽에 가장 큰 지천이 전주천을 보시면은 TP는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새만금 유역에 있는 주요 하수 처리장에 총인 저감수설이 설치되면서 총인 농도가 0.6대에서 0.1대로 크게 개선됐고요. 그리고 출산처는 왕궁 대책 등을 통해서 PP 농도가 상당히 PP 농도 3에서 0.1까지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안경강 최하류인 이제 새만금 유역의 직전인 긴제 수질 보더라도 총인은 높고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이 새만금 수질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총인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기물인 COD 수질은 일부 개선됐습니다. 다음은 공진강 수질입니다. 주요 지류인 정읍천에서의 총인 농도가 개선됐고요. 그리고 원평천, 그리고 공진강 말단에서의 수질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COD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단계 대책을 통해서 일단은 상류역의 수질은 보시다시피 크게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포에서의 수지를 의원님들 염려 그리고 시민단체 염려도 있지만 큰 폭으로 개선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이쪽이 만경과 여기는 만경과 위부 이 지점이 농업지역 대표 지점, 여기가 도시지역 대표 지점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시점입니다. 여기 만경 동진의 위부 농업용지 대표 지점, 도시용지 대표 지점에서 수질 변화 패턴입니다. 보시면 위부 수질은 T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부에서 수질이 다 만경 동진과 대폭 계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잘 안 들립니다 하고 다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동식 마이크가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시죠. 여기 앉아서 하시는 게 마이크 하시네. 아, 그럼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앉아서 하시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만경구역 동진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쪽이 해수 유통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06년도에 뚜물마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단계 대책이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해수 유통량은 저희가 자료와 그 모니터링 낸게 2013년부터 해서 2013년 이후만 제시하고 있는데 13년도에 한 200억 톤 정도가 미비됐었고요. 그 후에 점점 해수 유통량은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COD는 뭐 큰 개선이 없지만은 TP는 보시다시피 유입부에서 대폭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하류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수 유통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류의 수질 개선보다는 해수 유통 상황에 따라서 수질이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이 정도의 해수 유통량이면은 해만금호에 들어오는 물량의 90% 이상이 바닷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유통량이 줄면서 TP 및 COD가 하류구에서 맨 아래쪽에서 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닷물 수질을 바깥쪽이 전주퍼라는 해수 모니터링인데 TP 농도가 0.02, 0.5, TN COD가 강수에 비해서는 바닷물이 상당히 깨끗한 수질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해수 유입과 새만금에서 해수 유입량과 COD 수질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보시면은 2013부터 19월까지 모든 자료를 관계를 소개했고요. 보시면 해수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업용지뿐만 아니라 도시용지 구간에서 다 해수 유통 증가하면서 COD와 TP가 감소하는 경향을 다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깨끗한 바닷물이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희석효과 그리고 조리 성장이 저해되면서 수질이 개선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만금호에서 DO 농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저층 농도고요. 보시면은 하류 쪽 ML4, ML3, MP 그리고 DL3, DL2에서 약간 이 하류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면서 하절기 쪽에 저층 빈산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용존산소 농도가 2mg/L 이하면은 생물이 사는데 좀 저해를 받는 빈산소 농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에 된 부분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빈산소 농도가 발생한 현황입니다. 전체 모니터링 13개 지점 중에서 약 9개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전부 지방환경청에서 연구사업 결과입니다. 다음은 새만금 유역에서의 오염원과 부하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2단계 대책 때 11년과 18년까지의 변화와 그리고 장래 예측하고 있는 30년의 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11년, 18년 2단계 대책 수준 중에 상당한 오염 저감 누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폐수 발생량이라든지 대지 면적, 탄수 그리고 대지 사유수 등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증가 패턴이 그 미래에도 지속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러한 오염원에 따른 새만금 유역에서의 오염 부활의 현상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오염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증가한 반면에 유역 내에서 그 오염원을 처리하는 그 수질 개선 대책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량 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BOD 같은 경우는 1.8%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TP 같은 경우는 오염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4% 부활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대책 추진안입니다. 2단계 대책은 전체 예산이 2조 9천억이었고요. 현재 약 92.9%, 약 2조 7천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대책들이 상류 유역에서의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혼의 대책은 일부 유입수 관리 대책이고 나머지 소수 관리 대책은 좀 비예산 사업들이 많은 사항입니다. 전체 2단계 대책이 45개월인데 15년도 중간평가를 통해서 3개 추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전체 48개 대책 중에서 30개 대책이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색깔이 약간 틀리게 된 부분이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상류 대책은 24개 대책 중에서 대부분은 추진 중이고요. 혼의 대책은 지금 내부 개발 지원으로 많은 사업들이 현재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부 개발 대책들은 내부 개발 공사가 끝난 이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책들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 대책과 새만금 호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한 유역 모델과 수체 모델의 구축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유역에서의 수질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HSP 유역 모델입니다. 모델 주요 개선 사항과 특징은 자료로 발언하겠습니다. 유역에서의 오염원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최신 토지 특목도를 반영해서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저희 HSPF 유역 모델이 얼마나 잘 현상을 재현하고 있는지, 일단 현상을 실제 세계를 잘 반영을 해야지 그 모델로 평가했을 때 그 평가 결과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기 위해서 유역 내 반칙 수질, 그래서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반칙 수질이 예측한 실선, 검은 실선이 얼마나 잘 재현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질 오염 물질이 TN, TP, PO4P에 대해서 얼마나 잘 재현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재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11년부터 18년까지 모의 결과와 관측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에 대한 통계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좋은 편, 베리 굿 정도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안경강 말단인 긴제에서의 예측 정확도 결과입니다. 이거는 동진강 말단인 동진강 시점에서의 3지점에서의 예측 정확도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리 굿 정도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호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한 새만금 호소 모델에 대해서 주요 개선 내용들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 중에서 그 신식 가력 배수 관문에 대한 해수 유통량을 정확하게 모여하기 위해서 그 배수 관문을 모여할 수 있는 그 수리 구조물 모듈이 새로 탑재가 됐었고요. 그 외에 새만금 호에서의 해수, 담수, 기수 등 다양한 조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류종을 모의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새만금 호에서의 수질을 재현하고 그 정확성이 검증된 모델로 새만금 호에서의 목표수질 달성 그리고 수질 개선 대책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호 모델에서 처음 구축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 호의 형태, 물그릇을 어떻게 한 차원으로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새만금 호의 모습을 최대한 격자 형태로 잘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자료는 2008년도 자료입니다. 혼의 수신 측량 자료와 그리고 연도별 준설 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새만금 호의 실제적인 호소 형태를 모델로 잘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새만금 호내와 호외 측까지도 3차원 수질 모델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주요 쟁점 사항 중에 하나인데 호에서는 이런 새만금 호에서는 유입부에서의 오염부와 그리고 배수관물을 통한 해수 유입뿐만 아니고 호 자체에서의 오염부하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요한 호 내에서의 비장은 뭐가 있냐면은 바닥에 해적층에서부터의 SOD, 그러니까 바닥층에서 세드먼트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SOD 오염부하가 있고, 그리고 인이나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영양물질의 해적층 바닥층에서 분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기작은 이 호소라는 거는 물이 오염물질이 들어왔다가 호소에 머물면서 일부 침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일부는 침강하고 또 일부는 바닥층에서 오염물질이 용출하는 그런 호내의 물질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SOD를 어떻게 저희가 선정했는지, 모델이 입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자료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모니터링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용출률을 이 정도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출률은 무산소 조건과 후기 조건과 무산소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해적물 바닥층에서 이 정도의 산소를 소모한다. 그래서 이게 SOD가 높아지면은 빈산소 현상이 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산소를 소모하는 문자입니다. 다음은 또 주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던 바닥 해저층에서의 인용출입니다. 인용출도 기존의 연구 사업 바탕으로 실측된 값들을 바탕으로 만경 수역과 인균 수역에 대해서 모니터링 바탕 결과로 이 정도 1.18, 2.45 정도 값들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죄송하네요. 아래 부분 만경 수역 쪽은 값들이 맞는데 인균 수역이 0.70과 0.6기는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부분이 0.70이 아니고 1.67 적용이 되고요. 이 부분은 2.56입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쪽에 SOD 값들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됐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됐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값인지 보시면은 기존에 2단계 2011년도 때 2단계 대책을 수립하고 수치를 평가했을 때는 약 1 정도 적용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한 60-70% 큰 값이 적용됐다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염분 송층, 빈산소 현상에 대해서 이런 관측 값들을 주요 지점에서 저희들이 3차원 모델로 수심별로 기호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들, 수심이 바닥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들을 다 모델을 제안했고요. 염분 선층 현상도 다 제안했습니다. 수심별로 기호가 감소하는 거, 염분 농도가 바닥으로 가면서 증가되는 현상들을 3차원 수질 모델로 잘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에서의 수질 반응이 잘 재현돼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내에서의 목표 수질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절기 때 염분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건데, 수온과 염분의 하나 선택입니다. 표층이고 저층인데, 저층 같은 경우는 염분 농도가 밀고 내려가면서 들어오면서 만경 공진 수역 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동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시 가력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해서 움직이고, 또 배수관을 통해서 오염 물질은 일부는 빠져나가지만 일부는 이쪽 밀물 때는 상층 쪽으로 해서 분출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 내외 측에서의 오염물질 이동 현상을 잘 제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EFPC 모델 고정 결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관측값을 잘 제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텐데, 대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대책이 공간사고로 이렇게 다양하게 시행이 됐었고요. 그거는 각 48개 대책이 시행됐을 때 오염 보완에 정말 합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그리고
이러한 대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유역에서의 물수지입니다. 이제 새만금 유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축산과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농경에서 이루어지는 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용담댐, 섬진강댐, 금강에서 외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담댐, 섬진강댐 그리고 서포나토 금강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물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난경과 수요가 동진에서 유출률은 한 50%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량은 최소 50에서 60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소, 새만금 호내에서의 호소에서 물질 수준인데요. 평수 기준으로만 보시면은 호내에서 유입되는 피가 한 500 정도, 500kg 정도가 유입된다고 보면은 용출이 한 110kg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양도 상당한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강은 용출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호내에서 볼 때는 용출보다는 침강이 좀 더 후세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침강, 바닥에서 나오는 물질은 결국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유입된 물질이 침강된 물질 중에 일부가 배척되고 일부가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새만금 말고 국내 대부분 호소에서의 유입 농도와 유출 농도의 비교입니다. 이걸 제시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입 농도에 비해서 침강 유사이기 때문에 호소에서는 대부분 호소는 유입 농도보다는 유출 농도가 조금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SS 같은 경우도 모든 대부분 호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의 주요 호소에서 유입보다 유출 농도가 좀 낮고요. SS, TP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까지 20년 평균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SS는 평균 26%, TP도 한 30% 정도 유입 농도에 비해서 유출 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새만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수질 모의를 했는지 그리고 할 예정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에서 목표 수질은 상류의 농업용지 구간은 4등급, 하류의 도시용지 구간은 3등급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역은 COD 8, TP 0.1 지정되어 있고 하류 쪽은 COD 5, TP 0.05 mg/L가 목표 수질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수질을 달성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새만금 호에서의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구성을 3가지로 했습니다. 3가지는 시나리오 0과 1과 2가 있는데요. 그리고 배수 건물 조건에 대해서도 담수 조건과 해수 유출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보기로 했었고 기상 조건도 저희가 장내에 기상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유입 용수, 용담댐, 섬진강댐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기상 조건도 비가 적게 왔을 때, 보통일 때, 많이 왔을 때 이런 기상 조건의 3가지 그리고 배수강 운영 조건에 대해서 3가지, 시나리오 3가지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로 2018년까지 완료된 대책들을 반영했을 때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S1은 2020년 올해 말까지 추진적인 대책,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이 거의 예상되는 사업들을 포함했고요. S2는 그 외에 2단계 모든 대책들을 추진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책입니다. 그래서 S2에 들어가는 것들은 유입부 친전지, 유입부 인처리, 가축 분뇨 공고처리 확대, 부분 연료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아직은 타당성 검토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수 유통 조건에 대해서 모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담수 조건입니다. 배수관문 토닥이 없이 담수 조건은 그 배수관문을 통해서 담수만 해외로 해측으로 나간다는 조건이고요. 해수 유출 조건 A와 B는 해수 유출 조건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 유입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30% 줄어들었는데
그거를 반영한 해수 유출 조건. 또 하나는 2013년도 정도 되는 해수 유출이 하루 2번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를 가정해서 한 200억 톤 정도 연간 유출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했습니다. 다만 두 개 모두 시나리오 모두 다 관리 수위는 마이너스 1.5m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담수화 조건 하나, 해수 유통은 현재 해수 유통량이 줄은 조건, 그리고 과거에 좀 해수 유통이 많았던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모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상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정도에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적게 왔을 때 고려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질 대책, 향후 수질 대책입니다. 이러한 목표 수질 평가 이후에는 새만금 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과 새만금의 수질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으면 다소 좀 전문적인 내용이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뒤에 토론에서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 활발하게 토론이 되면서 좀 저희들이 의문점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예. 새만금 신구상에서부터 여기까지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 큰 박수로 오창환 교수님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제가 여기 새만금 한 17년이 됩니다. 17년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지금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는 수질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수질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더 얘기를 하겠고 추가적으로 그 다른 문제들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17년 동안 보니까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가 잘 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잘 살기 위한 목표는 어디 가는지 사라지고 이 수질이라는 어떤 토론에 지금 빠져들어 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만금이라는 곳의 수질은 새만금 포 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새만금 밖에 전라북도 해안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는 수산업이 1기 3차 앞에서 매년 앞으로 2조 이상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바깥의 수질까지 다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산의 경제가 무너지는 일부도 이 수산업의 몰락일 것이고 부안에는 이것에 대해 심각한 경제 때문에 부안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수질의 평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4급수, 3급수로 보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가장 이익이다는 방향이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크게 봐야지만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안 열려요. 예, 하여튼 먼저 그 연역을 잠깐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91년도에 시작이 돼서 2003, 4년도에 아주 심각한 찬반 논란이 있으면서 대안이 제시가 됐었죠. 그런데 이때는 사실상 다 농지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많은 전라북도민들은 산업단지라고 착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7년도, 2008년도에 거쳐서 농업용지가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산업의 관광용지가 70%. 그 다음에 예산이 1조 3천억에서 22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수치는 5, 6급수가 되고 있는데요. 저 1번의 뒤쪽을 보시면 찬반론에 한참 심각했을 때 전라북도 도민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새만금 사업이 90%가 끝났다. 2013년에 수출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저희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새만금 방주제가 완성되는 건지 아직도 매우 멀고 돈이 몇십 조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지금도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입 대책을 20년간 더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조로 늘어난 상태고 2012년에 새만금특별법, 2013년에 새만금개발청이 설치가 되고 2018년에 새만금개발공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7년 동안 11조 투자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22조가 투자되려면 8천억씩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5년 정도 걸립니다. 30년 기다렸는데 앞으로 25년 더 가야 된다는 얘기가 듭니다. 근데 이 사이에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11조가 들어갔는데 수산업 1차만 15조를 손해본 거죠. 2차, 3차, 그 다음에 관광업까지 얘기하면 제 생각은 한 20조 이상 손해봤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 새만금 호수의 목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농지가 이 새만금 호수는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용담댐에서 이 지역의 공업용수와 식수는 다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만 필요한 거죠. 근데 농지가 3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새만금 호수의 14.5%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여기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게 개화입니다. 요만한 저수지가 여기 다 농사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지역은 이 정도 지역에 담수만 있어도 충분히 농사 짓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담수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새만금 호수가 필요 없는데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손해를 보면서 이 호수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당위성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금강 희석수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백부 수문을 잘 컨트롤한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다 오염이 돼서 새만금 농사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새만금 수질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목표는 3, 4등급인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은 망경강의 안에 쪽하고 바깥쪽. 요거는 배수관물에 굉장히 가까운 쪽이고요. 이건 동진강입니다. 동진강도 역시 이쪽과 이쪽 배수관물에 가까운 쪽이 여기가 되죠. 그래서 이 4구수가 목표인 곳은 이미 5, 6구수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구수가 목표인 데는 이미 4, 5구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방수의 땅이 막은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해수유통량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거의 해수유통량에 비례해서 수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 가까운 쪽에 현재 배수관문 쪽에 보면 수질이 해수가 들어오면 수질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2015년의 평가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가능한 계획을 해도 이 3구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계획까지 넣어서 겨우 기준을 3구수 턱에 탁 도달하게 돼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뒤로 좀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015년도 보고서는 불가능한 대책을 포함해서 겨우 평균치를 맞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로 만들어진 도시나 농지에서 들어올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균이라는 것은 연평균보다 오염될 때가 상당히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2015년 평가 결과는 목표 수질 달성할 수 없다였는데 이것이 달성할 수 있다로 해석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때 2003년도 때 이 안에 수질 대책을 하려면 한 20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만경 동진강만 하는데 지금 4조 들어왔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수질 대책을 하기가 거의 힘든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수유통이 없이는 거의 답이 없다. 이런 상태가 지금 사실 확인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것이 망경학 항구인데요. 총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뚝 떨어졌죠. 뚝 떨어져서 하천수로는 한 2급수, 3급수가 됩니다. 근데 이 물이 바로 다음에 호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호소수 기준으로 보면 5급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COD를 보시면 망경동지가 많이 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에 이거는 이제 망경학의 맨 끝부분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6급수예요. 지금 현재 망경강으로 해사망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물 자체가 목표 수질인 4급수보다 나쁜 5, 6급수가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담수하고 이 호소수를 자꾸 이렇게 엇갈리면 우리가 혼란이 되는 거죠. 담수로 2급수가 들어간다? 아, 괜찮네. 그런데 이게 보면 호소수는 5급수, 6급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지된 물과 흐르는 물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 뒤쪽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좀 보시면 여기 COD를 보시면 아주 낮아요. 3, 4.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을 보면 벌써 이게 10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왜 3, 400기 예측했을 때 안 나오느냐? 이 BOD는 이런 그 환경 처리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요. 근데 COD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BOD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니까 BOD를 보니까 COD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마치 목표를 달성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식으로 COD를 측정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 지점인데 이 끝 지점은 이 지점은 여기 바로 담수 바로 다음 지역이고요. 이 지점은 좀 어느 정도 나온 이 지점이고 이 지점은 요 관문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로 그 담수 다음에 나오는 지역의 수질을 보면 COD나 클로로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경 이때까지 했던 수질 대책은 바로 뭐냐면 망경 동진강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망경 동진강 쪽에 오염원이 계속 증가했는데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망경 동진강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 여기 보시면 바깥쪽에는 거의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5, 6급수로 돼 있고요. 인도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5급수 수준이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이 안쪽으로 가보시면 이 지역에 가보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망경동진강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쪽 해수가 들어오는 곳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호내의 용출 때문입니다. 이 가장 먼 쪽에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건 여기 닿자마자 이 안쪽과 같은 현상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동진강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 새마을 시민생태 조사단이 아주 힘들게 자기 돈을 들여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깊이입니다. 이렇게 깊이. 이것이 이제 용존산소인데요. 용존산소가 한 5mg, 5mg/L 이 정도 이상 떨어지면 물고기가 살기가 힘든 건데요. 여기는 지금 5가 아니라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여기 물고기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지역에 물고기를 잡으면 죽은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와요. 왜냐하면 다 물고기는 떠서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는 놈도 있고 바닥에 사는 놈도 있거든요. 바닥에 살고 중간에 사는 놈은 다 죽어가지고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고기가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염도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염도가 증가하니까 이쪽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죠. 성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시면서 산소가 내려오는데 돌지를 하니까 산소가 안 내려와서 무산소충이 되는 겁니다. 산소가 점점 없어서 기후가 떨어지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2016년도 이게 이제 깊이고요. 이게 용존산소인데 이 용존산소가 이거 표면이고 점점 깊어지는 것인데 이게 2016년자예요. 이때만 해도 좀 괜찮았죠. 여기 이제 5mg, 요 밑이 되면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에서는 수준이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도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어서 지금 저 밑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재미난 점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연도에 따라서 군산, 그 다음에 이런 데 온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기온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겨울에는 표면수가 차가우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안 내려가고요. 여름에는 성충화가 됩니다. 표면이 뜨거우니까. 겨울은 차가우니까 내려가야 돼요. 12월달에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여기 온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여름에 성충화가 돼서 매우 수준이 나빴어요. 그럼 겨울이 되면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겨울까지 계속 지금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온난화가 되니까 지표의 해수가 따뜻해지게 되고 또 서큘레이션 하지 않으니까 온도가 또 올라가고 또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성충화가 일어나면서 겨울에까지. 근데 이것을 이제 시민상태조사단에서는 이게 지하에 염분 지하수가 들어오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32%가 되니까 바닷물보다 더 짜요. 이건 여기 보시면 여기는 거의 염분이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위쪽은 작고 밑에는 굉장히 많고 점점점에서 그냥 32까지. 이건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거 그대로 사해 아시죠? 사해가 안 되면 바닥이 점점 짜듯이 이 현상은 앞으로 계속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서큘레이션 안 돼서 밑에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진 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새만금 위만이 아니라 밑에도 다 썩어서 굉장히 심각해요. 이러기 때문에 해수가 유통이 돼서 서큘레이션을 시켜줘야지만 이 현상이 막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수 유통을 안 하면 이 현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요것이 아까 보여주신 사람 요게 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용출율, 인용출율인데 여기 2점 얼마, 2.45, 이것도 이제 2.4 얼마 했는데 이 과연 2.45 값이 충분하겠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지금 용역팀에서 참고로 한 전라북도 환경청, 새만금 환경청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30에서 21.34 총인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7에서 19.42 이 평균을 보면 한 10mg/L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2mg/L라는 것은 너무나 작게 선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최고치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55mg/L까지 갑니다. 평균치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용출률을 엄청나게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가 성충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충화가 되면 산소가 없으면 아까 그 오염물질 인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물에 녹아서 가는 게 아니라 토양에 흡착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산에 비옥한 토양이다? 이거 다 인이나 질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논에 과잉비료 됐다? 인하고 질소가 엄청 많은 겁니다. 얘네들이 매년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안에서 물고기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을 가서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았는데 밑에가 무산소층이 되고 현기 상태가 되고 녹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소스 가라앉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기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엄청난 오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얼마나 계산했냐면 보고서에서는 새만금 호수 내에서 만경 동진강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 더 많은 오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경강하고 동진강 수질 오염 대책은 굉장히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왜 만경 동진강 수질이 좋아져도 전혀 상관없이 새만금원의 수질은 극단적으로 나빠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를 보시면요, 요게 이제 5개 지점입니다. 만경강의 3지점, 동진강의 2지점인데요. 여기 재미난 거 보시면 이것이 이제 피었고 물에 녹을 수 있는 인이고 이건 총인인데 동진강 보면 만경강보다 더럽고요. 연도가 갈수록 계속 증가. 여기서부터 보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지금 밑에서 나오는 총인의 용출량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가서 쌓였죠. 그 오염물들이 쌓여서 현기성 상태는 계속 심해지고 점점 더 많은 인들이 녹아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여기 용출률을 굉장히 높게 넣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양환경보호전 대책을 위한 조사 최종 2011년 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량이 만경 동신강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지하수 양이 더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하수가 지표로만 흘러들게 아니라 지하로도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바닥으로도 오고 옆으로도 오고 지금은 또 이 생활환경 보호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변의 지하수 확보가 작아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지하수가 더 잘 들어오는 것이죠.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효과를 하냐면 밑에 이제 오염물을 가지고 있는 퇴적물에서 끌고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이게 지하수를 따라서 막 올라오게 되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 보고서에서도 역시 새만경 호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만경 동진강보다 3배에서 10배. 두 보고서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국가 보고서인데 동일한 결과를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나리오 1, 2, 3가 있는데 저는 시나리오 3는 시나리오 0, 1, 2인데요. 시나리오 2는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두 개 보면 대규모 침전지 시설과 유입수 인처리 시설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환경부에서도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설을 운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전문가들도 된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책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금강하천수는 이미 사업수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와서 무슨 시설을 시킨다? 안 되는 거죠. 금강시설투도 사실은 대책이 안 됩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 확대에 대한 것은 이건 구체적인 안이 나온 적도 없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다고 그런 계획들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2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에다가 2015년에는 이런 대책에다가 불가능한 대책을 더 포함시켜가지고 억지로 평균치를 맞춘 이러한 평가가 이번에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대책 시나리오 2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전라북도에 아까 얘기했지만 온 산과 온 토양들이 다 오염원인데 이걸 막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만경 동진강은 수질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이 구분해서 유통이 되면 수질 비용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야오늘 더 늘어났어요. 동진만경강은 한강, 낙동강처럼 강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안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만금호의 일부가 담수가 되면 이걸 위해서 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면 만경동지강 굉장히 오염될 것이고 새만금의 유입부 담수가 된 부분도 굉장히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수질 비용은 더 들어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 수질 비용은 아마 동진 만경강 정도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평균 수질 평균치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ME2의 수질을 보시면 COD인데요. 이때 물은 농사도 질 수 없는 물입니다. 농사 시즌에 이렇게 물이 나빠버리면 뭐 새만금 호수가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사짓는 모내기 시즌인데 그러니까 평균치로 맞았다 하더라도 실제 농사짓을 때 농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농사질 때 과연 농사짓는 시즌에 그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오염됐을 때에 만들어진 오염원이 그 후에 영향 주는 것이 안 발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로 하든지 가장 위험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평균치로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수질 평가 기준을 평균치로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공사의 심각한 피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업이 한 74% 감소했습니다. 1990년도에 비해서. 그런데도 이에 비해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거의 100% 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피해가 매년 1조 정도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 뒤에 거를 잠깐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새만금의 지형입니다. 여기가 새만금 방조제고요. 이 허연 부분들이 얕은 지역이고 이 파란 부분들은 굉장히 깊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항구는 서해에서 굉장히 깊은 항구죠. 10몇 메타가 돼가지고 뭐 크루즈도 들어올 수 있는 항구예요. 대신에 여기는 낮은 지역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기에는 생명체가 자랄 수 있어서 여기서 산란을 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물고기가 자라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곳에는 이 물고기나 어류들이 살 수 있는 영양분인 질소와 인이 공급되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질소와 인을 가지고 고기를 살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기는 죽이고 질소와 인은 쓰레기를 만들어서 이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몇 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잊어버리고 쓰레기를 만들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떼고 이것은 전라북도에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산란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전체 어업에 피해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 정부 통계 자료입니다. 이 1990년도에는 전북의 어업 생산량의 전남의 3분의 1, 충남의 한 1.5에서 3배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남이 2조 한 7천억 되지 않습니까? 이거의 3분의 1이면 9천억 돼야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2,700억. 이것도 새만금 안에가 다 죽으면 1,600억. 10분의 1로 돼버렸죠. 이거 차이만 그냥 계산해도 그냥 심플하게 7천억이 날라갔다는 걸 우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충남이 5천억이 됐지 않습니까? 충남을 하면 우리가 1조 이상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이 통계상을 볼 때 얼마큼 피해를 보고 있는가는 그냥 눈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건 1차 산업이죠. 여기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면 좀 뻥 붙이면 2조 가까운 피해가 되고 여기에 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전라북도 수납은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전라북도는 육지만으로 이루어진 섬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갯벌이라는 것을 굉장히 전라북도 분들은 너무 자주 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 북부의 갯벌 관광수입은 1년에 8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보시면 중국에는 바다 구경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해외여행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산물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도 가지고 있죠. 옆에 이러한 그 갯벌이나 어떤 수산물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국이 15억이 버티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가져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관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기회를 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최고의 장점을 다 버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달라고 해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만 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환경이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이 돈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부안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수유통을 60.5%가 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김종현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김제, 부안 73, 79. 다시 군산을 조사해봤더니 뭐 여기 65% 찬성. 이분들이 이미 피해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입평가가 잘 돼야 된다. 수입평가가 잘 돼서 이러한 일을 막아야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새만금 호수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자세한 연구 수행을 해주십사. 그리고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초미인 용출을 적용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기존 연구소에서 제시한 지하수 영향, 지하수가 들어오게 되면 오염이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꼭 해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온난화, 그다음에 상하오총 염분, 아까 이제 염분차가 이거 서큘레이션 안 돼서 이런 걸로 인한 성춘화에 의한 부산 선출
이거에 또 오염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근방 희석수나 대규모 인처리 같은 대책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대책에서 빼주십사. 그 다음에 BOD 측정 자료를 단순하게 BOD 곱하기 얼마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BOD와 COD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COD의 현실적인 예측. 그 다음에 수질을 연평균 평균치로 달성 여부를 결정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고요. 목표 수질 달성 불가시 얼마만큼의 해수 유통이 필요한가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새만금사회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전라북도의 최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4급수, 3급수에 몰입돼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보다는 자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돈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전라북도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는 앞으로 매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새만금은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저는 자꾸 기다리자고 하는 것을 그러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매년 그렇게 손해를 볼 것이냐 그 다음에 기다리면 여기는 복구되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버리면 그때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게 전라북도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발표 마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